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윤희석 대변인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에 바로 좀 인사드리면 좋은데 오늘 또 유튜브에 관련된 또 정책 때문에 약간 좀 따로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게 됐습니다. 대변인 또 일주일 만에 예,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예, 뭐 네, 개인적으로야 별일 없는데 참 네네. 뭐 어떻게 시간이 지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진짜 막 정신없이만 하루하루가 좀 지나고 있는데 네, 요즘 들어서 제가 좀 느끼는 게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었는데 요번 주부터 유튜브 쪽에서는 약간 그 사람들의 반응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대라고 할까 이게 좀 많이 올라가는 아 느낌이 그래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음, 대부분 이제 그 영상들이나 이런 예, 것들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쪽으로 좀 가는 느낌이 예, 있었는데 예. 요번 주부터는 약간 좀 분위기가 또 바뀌는 그런 느낌이 그 있더라고요. 댓글 반응이나 이런 거가 예. 확실히 좀 변화가 있군요. 제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좀 해보더라도 약간 좀 이제 권성도 원내 그 이제 비대위원장 되고 그리고 또 권성도 체제 되면서 약간 다시 또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여론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뭐 한동훈 대표가 탄핵 관련 또 개헌 관련해서 한 얘기들이 네네.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 입장이 있고 또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거 생각해서 다르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네네. 전반적으로 계엄 관련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입장을 표명하고 진두지휘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계엄 관련해서는 크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상황까지 그래도 만들어 놨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될 거다. 예,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재평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번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근황같이 올라오는 게 김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한 얘기가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잘 지내는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근황밖에 안 나왔는데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 뭐 본인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 지지자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근데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여론조사 결과가 좀 하나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네. 오늘 보도된 건데요. 네. 데일리안에서 보도한 거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려야죠.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회사에서 한 건데 네네. 날짜는 23일, 24일 23, 이틀 24일. 동안 나온 건데 네네. 여권 지지층 대상 얘기예요. 네. 이틀 동안 ARS를 했는데 307명 응답자가 어. 307명이라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명 조사하면서 여권 지지층만 따로 떼서 이제 나왔을 텐데 네네. 그러면은 맞네요. 예, 1013명. 여권 1013명. 지지층만 307명이니까 조금 샘플은 적어요. 네네.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만 어쨌든 여권 지지층 대상으로 이 여권 잠룡들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느냐 음. 지지도를 조사한 건데 네네. 오세훈 19.0, 한동훈 18.8, 홍준표 17.4, 원희룡 14.4. 이렇게 어. 뭐 5%도 차이 안 나는 비슷비슷하게 사이에 이제 나오네요. 네 분이 몰려 있는데 네네. 뭐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자 네. 이틀 동안 했는데 307명 좋은데 원희룡 후보의 이 지지율이 꽤 높잖아요. 그러니깐요. 예, 이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뭐 호불호 이게 아니고요. 음. 좀 많이 나온 느낌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성향, 음.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좀 일반적인 여권 지지층에 비해서 강한. 좀 많이 나온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런 전제를 깐다면 어. 응답 안 하신 분들의 성향까지 감안을 하면 네네. 한동훈 또는 오세훈 여기서는 한동훈이겠죠. 한동훈 그렇죠.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나온 18.8보다는 좀 높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제 오. 여론조사 회사 관련해서 이제 실제 조사하신 분들이 오늘 네네. 요 회사 말고 음. 다른 조사도 지난주에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네. 한 분의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 물론 탄핵 관련 지금보다 한 일주일 정도 전 얘기이긴 합니다. 네네. 탄핵 이후에 이 소위 말해서 이 보수 지지층이 웬만하면 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여론조사 예, 그 자체를. 면접 조사하면 화낸다는 거예요. 탄핵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전화 안 하고 이게 응답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럼 이제 끝까지 답을 하신 분들은 이제 탄핵 반대를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응답을 한다. 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이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고 하시는 여권 지지자분들의 반응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그 약간 보수 쪽에서도 좀 강경한 그런 분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많이 응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조금 했다라고 해도 한동훈 대표가 꽤 높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네. 예,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여권 지지층에서 20% 가까운 지지가 나온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요. 원래대로는 확 꺼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그걸 한번 보시고 뭐 제 생각에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일주일 단위로 나오고 내일 또 갤럽도 나오고 하니까 네네. 쭉 보면서 이제 민심의 흐름을 쫓아가 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탄핵 정국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가지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거의 뭐 좀 약간 처음 나온 느낌인데 네. 그거를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저도 예상컨대는 한 10%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보다 굉장히 좀 높게 나온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권 지지층 대상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후보가 누구가 나오냐에 따라 아무리 못해도 45대 55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는 여론조사는 후보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진영을 나눠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진영을 나눠서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앞으로 정치적인 이게 어떻게 행보가 될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거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갤럽 조사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여론 자체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21%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 탄핵과는 사뭇 좀 다르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 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95% 가까이 됐던 상황인데 지금 이제 계엄 사태가 됐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21%다라고 하다 보니 약간 보수 내부적으로 이게 좀 결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네네. 하나는 탄핵의 경험이 이분들을 결집하게 만든다. 즉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게 탄핵 한번 이렇게 했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뭉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 이유가 클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클 텐데 두 번째 이유 뭐냐면 이 계엄령 발동 이후에 진행된 3주 넘는 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가 이게 도대체 수권 정당을 자임하는 정당의 행태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민주당한테 맡겨갖고 되겠어? 계속 탄핵 몰이하고 오늘도 보세요. 그렇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한 짓이냐? 이 와중에 이 목표는 무조건 초조기 대선. 그렇죠. 1초라도 빨리 집권하자. 뭐 이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막 집권한 것처럼 뭐 저희를 막 뭐 내란에 뭐 내란 동조 정당, 내란 정당, 내란 수계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매섭게 밀어붙이는데 근데 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죠.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보다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저희 정당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민주당은 진짜 눈여겨봐야 돼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랑 물론 더블 스코어라고는 합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 40%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지금 오르지는 않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5대3 정도 나오는 조사가 있는데 그걸 따지고 보면 민주당은 그 전보다 계엄 전보다 5% 올라갔고 저희가 한 5% 떨어진 거예요. 5% 정도밖에. 한 10% 정도 차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 뭐 조금만 지나면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을 정말 성사시켰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릴 거예요. 엄청난 또 역풍이 있을 거다. 민주당의 논리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하는 이유가 물론 아직 된 건 아닌데 내일 아마 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시 안 하고 있다는 걸 이유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하는 얘기는 뭐 총리 시절에 뭐 내가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뭐 윤 대통령 계엄 관련한 심의 과정 거기서 같이 참여했으니까 내란의 뭐 동조 세력이다. 피의자고 뭐 이런 거 드는데 네. 지금 그럴 건 미리 했어야죠. 그렇죠. 권한대행 되기 전에. 권한대행 자체를 시키지 말았어야죠. 네, 권한대행 된 게 14일 날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이상 훨씬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이제 하는 거는 누가 봐도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지금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아까 담아 있었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얘기가 최상목 부총리가 되면은 경제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경제 어려운데 두 번째는 그 비상국무회의 개헌 관련한 심의할 때 그때 가장 반대 입장을 세게 냈었고 가장 먼저 퇴장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논리냔 말이에요. 그럼 한덕수 총리는 반대 안 했습니까? 반대했죠. 반대했잖아요. 똑같이. 그다음에 네네. 한덕수 총리가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수석하고요. 그다음 경제부총리하고 다 할 거 다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에 대해서 경제 걱정 안 한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걱정을 더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 박범계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네. 준비 안 하고 급한 마음에 몽둥이만 들고선 지금 아무데나 막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안 살림을. 자기들도 맞거든요. 그렇게 막 그러니까 때리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민주당은요, 이 야당 DNA를 벗을 수가 없는 당이에요. 평생 야당할 생각으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관 지금 임명 문제가 있는 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10월달에 세 분 퇴임하기 전에 미리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네. 우리도 몰랐지 이럴 줄은. 그렇죠. 당연히 이럴 줄은 몰랐지만. 근데 그 세 자리 한 명 우리 한 명은 민주당 하나는 여야 합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를 우리 의석수 많으니까 두 개 다 달라. 이것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이 난리가 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반성 한 마디도 없어요. 이거 너무 국민들이 뻔뻔합니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권한대행은 임명을 할 수 있다느니. 아니 8년 전에 반대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따가 저희가 또 한번 자세하게 그것도 짚어보기도 할 텐데. 물론 저희도 거꾸로 된 얘기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네. 여야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냔 말이죠. 여야가 지금 양쪽이 전부 다 꼬여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논리가 좀 꼬여 있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민주당과 그다음에 탄핵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민주당이 기대했던 것보다 국민들의 탄핵에 대한 이런 어떤 반응이 그렇게 좀 시원한 느낌은 없습니다. 없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여권의 그 앞으로 차기 대선 후보들이 보이는 반응도 좀 다른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하는 21%, 그러니까 중도나 이런 것들보다도 국민의힘의 약간 강한 강성층을 똘똘 뭉쳐가지고 대권을 치르겠다라는 의지처럼 보이거든요. 네, 이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홍준표 시장은? 그러니까 홍 시장님이 당연히 뭐 언제든 대선이 열리면 27년에 원래 열리든 조기 대선이 열리든 분명히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정치인으로서 지금 행보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보는 홍 시장님이 일단 너무 드러내니까 본인의 의도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에 가까운 말씀을 자꾸 하시면 그렇죠. 탄핵하면 안 된다고 말한 거에 진정성이 떨어지잖아요. 마치 탄핵되기를 바래서 그 다음은 나야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정청래나 김민석 언제든지 이재명 꼬꾸라지면 언제든지 다음은 나야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게다가 최근에 안 하셔도 하시면 안 될 말씀을 하셨어요. 최근에 대구시장을 일찍 졸업하려고 생각은 했으나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23번째인데 이 얘기는 대구시장 나는 금방 관둘 거고 나 별로 대구시장에 미련 없는데 그냥 잠시 있었던 자리고 그러니까요. 대구? 나는 서울 가서 정치할 건데 뭐 이 얘기예요. 뽑아주신 분들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벌써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홍준표 시장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을 뿐더러 두고두고 남을 겁니다. 이번에 홍 시장이 본인이 또 밝힌 바가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각 총리제로 하자. 자기가 총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자기가 지난번에 한 10월 달인가 11월 달에 했다고 또 밝혔다고 하는데 이런 게 글쎄 제가 보기에도
별 도움이 안 돼 보이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하나 보네요. 지명만 해주면 국회 동의는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다고 이제 막 하시는데 말씀이 박지원 의원하고 비슷한 류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느낌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통달한 분. 근데 다른 점은 박지원 의원은 대권 욕심이 없고 그러네요. 이분은 대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실 거예요. 결정적으로 뭔가 좀 느낌 확 옵니다. 딱 그런 느낌이에요. 박지원은 사실 대권 욕심은 아예 없어 보이고, 근데 홍 시장님은 대권 생각밖에 없어 보이고, 그렇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약간 했던 얘기들이 당을 위해서야 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에 대한 그걸로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이 홍 시장님이 당 대표를 2번 하셨는데 이상하게 당직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평이 그렇게 막 달갑지는 않더라고요. 그 좀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좀 메시지가 세죠. 세고 이 좀 말씀 중에 단어 선택이 좀 거칠 수 있으니까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도. 근데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 나눠보면 그 또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면은 나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참 정스럽고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맞는 단어 선택과 그런 어떤 뉘앙스, 화법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중요하죠. 요즘처럼 모든 발언이 다 생중계되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떠한 발언도 다 대중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홍 시장님은 나 모르겠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시니까 벌써 홍 시장님 선거 출마하신 게 2017년 대선 말이에요. 야 그렇게 됐네요. 벌써. 그다음에 이제 2022년 그렇게 해서 먼 거로부터 따지면 이제 25년이라고 생각하면 8년, 그다음에 이제 3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유권자층도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옮겨가잖아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야 하겠다.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뀌셔야 한다. 이렇게 막 남 헐뜯고 헐뜯고 센 말에서 반대로 지지를 얻으시려는 전략은 2등은 할 수 있어도 1등은 될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탄핵 창선표 던진 의원들이 레밍이다. 쫓아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약간 좀 후지잖아요. 발언 자체가. 이 레밍이란 말은 저희 당 도의원이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됐잖아요. 이런 말 따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뜻을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도의원이 하던 말을 그 사람 굉장히 비난받았잖아요. 딱 그 사람 떠오르잖아요. 기억나죠? 충북 도의원. 레밍 딱 듣는 순간. 그러니까 이것도 옆에서 좀 보좌를 잘해야죠. 보좌를 아마 해도 듣지는 않으실 것 같은 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뭐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이런 표현 필요 없어요. 알아서 판단하게 하면 되죠. 홍 시장은 어쨌거나 자기가 대권 준비를 한다라고 하고 눈에 띄는 사람이 아까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1위를 달성한 오세훈 시장인데 오 시장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변했다라는 지금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에 같은 경우는 탄핵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했다가 일주일 만에 탄핵해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바꿨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당연히 오세훈 시장도 대권을 노릴 텐데 당심과 민심 중에서 오세훈 시장은 내가 그래도 좀 겪어보니까 민심 쪽에 가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뭐 오세훈 시장은 그런 입장이실 걸로 저는 생각을 했고 뭐 한동훈 대표 입장하고 거의 똑같죠. 이제 처음에 저희도 그거잖아요. 계엄 잘못됐고 이거 정말 큰일인데 탄핵만큼은 그 외에 다른 거 뭐 조기 퇴진, 뭐 질서 있는 퇴진 그거 다 검토해서 한 거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봐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굉장히 그쪽 서울시청 쪽은 고무돼 있다고 그래요. 분위기가 고무돼 있다. 거의 뭐 대통령 대선 후보가 조기 대선 있을 경우에 당 대선 후보 되는 거 큰 문제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일단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명태균 이슈가 갑자기 사라졌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생을 했다고 판단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홍준표 시장이 자꾸만 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씩 사그러진 느낌. 그리고 가장 큰 거 한동훈 대표라는 가장 큰 벽이 그렇죠. 무너졌다고 판단을 한대요. 이미 끝이 났다. 한동훈은 그쪽 굉장히 고무돼 있어서 여러 가지 언론 활동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도 뭐 많이 옵니다. 오세훈 시장 쪽에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 쪽이 굉장히 고무가 돼 있는데 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도 저희 중요한 자산이고요. 물론입니다. 네, 중요한 자산이고 한동훈 대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이번에 계엄 사태에서 보인 반응이나 입장은 거의 똑같은데 보수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 객관적으로 본다면 오세훈 시장은 막 그렇게 반감이 지금 큰 느낌은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배신자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제 프레임이 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당대표였으니까요. 한동훈 당대표였으니까. 그 중심에 있었고 오 시장은 서울시장이 물론 지역적으로야 중앙에 있지만 엄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치는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벌어졌는데 오 시장님은 이제 그 다음 뉴스에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 시장의 입장이 크게 뭐 부각되거나 할 일은 없었죠. 오죽하면 홍 시장님이 오 시장님 입장 바뀌었다고 그럴 사정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사정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를 덜 받는 입장. 피해라는 것은 탄핵에 관련한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었을 때 피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좀 많이 벗어나 있는 분들이라 상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받는 어떤 여론 보수 여론의 일부 질타 거기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에 현재 스코어 반사이익을 두 분이 받는 거다. 오세훈, 홍준표 두 분이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반사이익이 대권까지도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멀었습니다. 대선 자 첫째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애당초 모르잖아요. 조기 대선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조기 대선을 전제로 선관위도 조기 대선 전제로 이재명이 나갈 거니까 이재명은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는 거. 두 번째는 그래도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하더라도 언제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요. 6명 체제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6명 체제로 갈지 이게 9이 될지 뭐 중간에 4월 18일에 또 2명 또 빠지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요. 이게 180일까지 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강행 규정이긴 해요. 근데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넘어가도 선거법 재판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이게. 진짜 이게 뭐 경칩 대선이 될지, 뭐 무슨 뭐 벚꽃 대선이 될지, 장미 대선이 될지, 장마 대선이 될지, 뭐 어떻게 알아요? 추석 대선이 될지. 그렇죠. 계엄도 저희가 몰랐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간에 변수가 많잖아요. 이재명 재판은 어떻게 될지도 있고, 민주당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동훈 대표나 다른 사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지고 미래를 점친다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 다만 요건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또 다자 대선 될 거예요. 여러 명 나옵니다. 여러 명 나와요. 결국은 양당 체제에서 하는 뭐 단일화되고 이러기는 어려워요. 물론 단일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냥 다 나올 것 같아. 이준석도 지금 벌써 나가겠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단일화 안 한다고. 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다자 그때 뭐 한번 또 지적을 해주셨던 다자 구조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조금 더 앞에 1월달 정도를 예상을 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다시 등판한다라고 한다면 한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탄핵 인용이 가시화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탄핵 사태, 이 계엄령 발동 사태는 민주당이 자극한 게 많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한테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게 많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 관련한 이 계엄 관련한 사항들이 수사를 통해서 계속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뭘 하려고 하는지가 정말 밝혀지고 사실관계로 언론에서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거로 인해서 보충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느끼잖아요. 이건 탄핵을 피할 수 없겠다라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여론이 한동훈 대표를 재평가하는 작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탄핵이 본격화가 되고 현실화가 될수록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재평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계엄령 발동만 보잔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한동훈 대표가 했던 행동은 대단히 평가받을 만한 행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추경호 대표가 오늘 소환 요청 들어왔는데 검찰에서 네. 그 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기소될 거예요. 기소되면서 추 대표에 대한 추 원내대표에 대한 행동들이 낱낱이 뭔가 보도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기사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추 원내대표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보여주는 한동훈 대표의 당시 행적과 발언과 그런 것들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그냥 해서 그랬나 보다 하지만 또 서울이 아닌 그걸 직접 보시지 않은 그 생중계 장면을 보시지 네네. 않은 분들은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봤어요. 근데 그걸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게 이랬구나. 그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빠른 판단과 결단력으로 당을 그래도 이끌어서 18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계엄 해제를 이끌어냈구나. 이거 엄청 큰 겁니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는 그걸로 정치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딱 그거 하나. 그게 하나의 상징 자본인 거예요. 계엄 사태에 내가 반대했다. 예. 가장 빨리. 그렇죠. 그리고 단호하게. 본인이 체포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그겁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앞으로 보시기에 이제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실체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계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보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국민들도 조금씩 인식이 바뀌게 될 거고, 그럼요.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재평가가 될 거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때 이재명은 안 보여요. 숨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본회의장에 원래는 의원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뭐 박주민 의원이 주장하죠. 본인이 이렇게 들어가시라고 했다고. 뭐 네. 그거는 사실로 저는 알아요. 박주민 의원이 저랑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거기 보면 보좌진들도 다 들어가요. 네네. 거기서 앉아서 또는 서서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 안 들어오나, 이 노심초사하는 게 그대로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정말 어떤 전장에서 리더가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18명 딱 들어가고 심지어 거기 왔다 갔다 했던 분들 중에 실제 본회의에 참석 안 한 분들도 있어요, 저희 당에. 그러니까 그것과 대비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평가가 나옵니다. 18명에 대한 재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나옵니다. 지금의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보수 일부의 이제 그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은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좀 시간 문제라는 말씀이시네요. 배신자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인데요. 네.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그 배신자 프레임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도 보지만 네네. 강도는 많이 적을 거고요. 왜냐하면 그 상황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목도했고 네. 대상이 국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배신이냐에 대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무엇에 대한 배신이냐. 제가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탄핵 당시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이 프레임에 걸린 게 아니에요. 원내대표 할 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꽤 된 얘기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과 대립하는 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직접 썼고 박 전 대통령이. 네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 분명히 그 배신자라고 하는 프레임은 다르게 적용이 될 거다.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비대위원장이 이제 또 권영세 의원이 됐는데. 예.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그 더블 권이거든요. 둘 다 권이고 더블 이제 친윤 쪽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인데 예. 국민의힘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네. 당 입장에서는 지도부를 빨리 세워야 하고 네. 비대위 체제로 빨리 가야 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비대위원장 할 분이 누구냐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네네. 권영세 의원으로 비대위원장 결론이 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최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예, 권영세 의원이 특별하게 어떤 색깔이 센 분이 아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저희 당의 과제를 수행하기에 그만한 분이 없다고 봐요. 저희 당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당내의 어떤 분열? 갈등, 분열 양상을 빨리 하나로 모으는 그렇죠. 그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권영세 의원으로 대표되는 지도부가 지도부 구성부터 해서 그런 걸 세심하게 하나씩 뭔가 그 혼란을 없애는 작업을 한다면 네.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이 그렇지가 않고 색깔이 강한 분이 왔다. 네. 그러면은 그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권영세 의원이 비대위원장 지명이 된 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뭔가 강한 느낌의 뭐 색깔이나 이런 건 없으시다 보니까 무난무난하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지금은 그 리더십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럼 비대위원들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으로 좀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웠던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네네. 예, 뭐 원외도 적절히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네네. 다 섞여서 있는 그런 지도부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일각에서 비난하고 또 염려하는 그런 어떤 친윤 색채가 너무 도드라진 지도부가 만약에 되면 네. 이건 뭐 하기도 전부터 자멸이죠. 예, 그런 기대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인사는 제가 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건 좀 번외이긴 한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많은 분들이 또 분노했던 게 한동훈 대표 체제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너질 때 어떻게 보면은 김민전 최고야 뭐 자기가 나 사퇴할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당연히 뭐 사퇴를 하는 것인데 진종호나 아니면은 장동혁 최고가 버텼으면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친윤 쪽에서 두 사람에 대한 뭐 뒷조사를 했고 그거를 가지고 뭐 협박 아닌 협박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는데 도대체 장동혁 최고랑 진종호 최고는 어떤 생각으로 일단 그 탄핵 이후에 그렇게 사퇴를 했을까요? 저도 직접적으로 뭐 알 수 없는 위치여서 그냥 들은 얘기 또는 이제 해석에 근거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진종호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평가가 당시에 그 격앙된 의총 분위기에 좀 많이 눌렸던 게 아닌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고 체육교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그 분위기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그런 이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누가 했으니까 초점은 그렇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럼 왜 그랬을까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있는데 뭐 개인 소신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직전에 상황이 바뀌었다는 맞아요. 상황이 그거예요. 바뀌었다. 그거. 그 전까지는 본인이 1차 탄핵안 표결 때도 그때 김건희 여사 3차 특검법이랑 같이 했었잖아요. 12월 7일 토요일 날. 네네. 그때 둘 중에 하나라도 가결이 되면 나는 최고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안 하겠다 했죠. 근데 이제 둘 다 부결이 됐으니까 최고위원 사퇴 안 했죠. 그럼 그대로 갔으면 또 몰라. 근데 윤 대통령 그 담화가 12월 10일 목요일 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 보고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누구라도 이거는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 대표도 같은 날 본인 입장을 처음으로 탄핵 찬성이란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12월 12일 목요일 날. 그리고 이틀 후에 표결을 하잖아요. 아니 이틀 새에 그럼 상황이 그럼 또 바뀌었나? 뭐 금요일에 뭐가 있었나? 뭐가 바뀌었? 아니면 덜 바뀐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이 왜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탄핵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린 듣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뭐 본인의 몫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하길래 그때도 저희 그 방송하면서 사퇴 안 하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이제 일바따로 갑자기 막 사퇴를 해버리니까 사실 김재원 최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퇴할 생각이 딱히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김재원 최고도. 김재원 최고야.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최고위원이 다니까 세 번 됐는데 3번 다 사퇴해요. 그래. 중도 사퇴.
아, 길게 못했군요. 못했죠. 이번에 사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굳이 뭐 자기가 사퇴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죠. 인류한 최고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또 용산에서 불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탄핵 그 되고 난 뒤에 용산에 불러가지고 대화를 또 나누고 나왔다. 그리고 인류한 최고의 또 측근에 근저에 있는 사람의 얘기로 따르면은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에 인류한 최고 얘기가 약간 좀 신경쇠약이 걱정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통령이 네,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를 막 하는 또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인류한 최고가. 근데 이제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횡설수설하고 감정이 되게 격양이 돼 있었다. 심지어 그때는 이제 그 탄핵 국회 통과된 이후에 이제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냐 마냐 이 지금 차원이었을 때도, 그러니까 약간 제가 느끼는 바는 대통령께서는 본인에 대한 탄핵보다도 나 혼자 안 죽겠다, 같이 죽겠다, 약간 이런 어떤 의지가 강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안 그러길 바래요. 실제로 안 그러기를 진짜 네. 저희가 뭐 직접 뵌 거 아니니까. 근데 참 국가적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이죠. 얘기를 한다는 게. 야,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유난 갈등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저 약속 대련이겠지 뭐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는데, 약속 대련은 참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약속이 없었네. 대련을 넘어서 사실상 완전히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약속을 해야 대련을 하지. 그렇죠. 약속이 있어야 대련만 해서 대련이 되는데 대련만 했어. 서로 약속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비극이죠. 거죠. 영화할 때 이렇게 서로 합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번에 김민전 최고의 비공개 물론 이제 그거긴 했는데 공개가 된 거 들어보니까 누가 들어도 김민전 최고 목소리였는데 그 녹취, 네네, A, B 뭐 나온 거. 그렇죠. 근데 누가 들어도 B 같아요, B.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김민전 최고는 한동훈에 대한 분노가 엄청난 걸로 봐서 이분이 한동훈을 비판하고 했던 거는 그냥 뭐 정치적인 이런 것보다도 진짜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원한이 있나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 한 얘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카메라 돌아오는데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그날 이재명 그 재판 결과 나오는 날. 그날이 25일 날. 그러니까요. 그날 그 게시판 댓글 관련해서 대표 사퇴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윤리위 제소한다는 얘기 듣고 자기 보고 사퇴하는 사람. 사퇴하라고 한 사람 똑같이 조사해달라 이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 무슨 소리냐 이렇게 대놓고 한 거 아니에요. 기사 뭐 있냐. 그러니까 김민전 최고 입장에서는 또 발끈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담아서 의총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가 이게 뭡니까? 이거 이제 개인적인 얘기할 자리는 아닐 텐데 물론 개인적인 것 때문에 그랬다고 안 믿을게요.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날 대화 같은 거 물론 다 들은 건 아니지만 거의 대표 혼자 세워놓고 이거잖아요. 당신 때문에 계엄이 된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반목해서 대통령 협조 안 왔으니까 대통령 오죽하면 계엄을 했겠느냐. 그 다음에 당신이 안 막아서 탄핵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다 한동훈 때문이다.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럼 그 의원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무슨 일을 했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렵다라든지. 그렇죠. 충원을 했어야죠.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를 조기에 좀 매듭을 지으라든지 뭐 의료대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한마디라도 제대로 한 적이 있나요? 그러지도 않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만 공격을 하니까 저는 딱 그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대표가 아니 제가 계엄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투표한 것도 아니고. 떼서 보면은 또 말을 저렇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책임하다라는 식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수 있으나 그러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충분히 뭔가 이의 제기를 한 상태라면 한 대표에게도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네. 이거는 전혀 안 하고. 그렇죠. 여기다가만 얘기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국민들이 당연히 평가하실 겁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윤 대통령 모신 입장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진짜 막 울컥울컥 한단 말이에요. 제가 선거 때 모신 두 분이 다 지금 탄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죄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보다 더 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훨씬 더 근접해서 말씀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과연 2년 반 동안 뭐 하셨냐. 탄핵 이후에도 가셔서 얘기하고 뭐 밥 먹고 이렇게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아무도 그렇죠. 뭐 의미 있는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 대표한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다. 참 진짜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게 그때 이제 녹취에 들어보면은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표 이제 뭐 도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전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아십니까? 근데 뭐 대충 대충 나와요. 다 확인이 됐고 그걸 뭐 제가 그런 것까지 보면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한 대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그 반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개인적인 감정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나중에 한 대표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한 대표에 대해 가지고 좀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리더십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요.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들 사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네네네. 뭐냐면 제가 이제 당에 뭐 그 중앙당에서 당직 맡은 게 2020년도 총선 직후 6월부터니까 지금 4년 반 됐잖아요. 그 사이에 당직을 안 맡은 게 대선 때 빼고는 없어요. 네네. 이준석 대표 이후에 대선까지 한 1년 정도 계속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의 다 들어가죠. 그렇죠. 다 하는데 뭐가 있냐면 의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의원이 아니면 그냥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당이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네네.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되니까. 네네. 그러면 이 의원들 이 사회라는 게 생겨요. 하나의 카르텔처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설령 뭐 생각이 다르고 해도 그래도 서로 우리 의원이니까 서로 그런 게 있다고요. 그건 뭐 한국 사회에서 또는 이제 사람이라면 그런 게 다 발동을 할 수 있는데. 네네. 자, 한동훈 대표 의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 준거 집단이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당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너 뭔데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정치를 하는 것도 뭐 법무장관 하다가 낙하산으로 온 거 아니에요, 비대위원장. 급발로 뭐 총선도 뭐 망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와가지고 사퇴했다가 와서 뭐 전당대회 때 63% 이거 뭐지? 굉장히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정감을 느끼기 어려운 당 대표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차원에서 메시지는 선명하잖아요. 그렇죠. 내란죄 자백입니다. 안 됩니다. 튀죠, 톡톡 튀죠. 튀니까 국회에 오래 있었던 의원분들 또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의 그 과거의 트레디셔널한 의식 체계에서는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도라이라느니 저런 뭐 놈을 법무장관 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자기 눈 찌른 거다. 지가라고 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말이 막 나오니까 그런 거. 누구는 뭐 분에 못 이겨 뭐 물병을 내리쳤다는데 내리친 게 아래로 내리친 건지 전방으로 투척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음성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미 12월 12일 날 의총할 때 보였던 몇몇 의원들이 발끈하던 모습 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랬는지 거기 보면은 벌떡 일어나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니까요. 안경 쓴 거의 사람. 무슨 뭐라고 하나 입주민 대표자들 막 나와가지고 관리사무소장 막 하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그건 뭡니까? 그거는 완전 그냥 갑질 린치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인간 본능으로 가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야, 그게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그 구조예요. 그래서 108명 중에 85명은 반대고 나머지는 딱 이렇게 나누는 거 아니에요. 이 대치가 8대2라는 이 대치 상태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8대2가 이게 뒤집히지 않는다면은 영원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문제라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결심을 하고 대선 후보가 된다 한들 이 85명의 의원들이 도와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후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그게 되겠냐고요. 그걸 저는 제일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네. 한동훈 대표가 잘 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지금 이익 분기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비극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딱 이렇게 그 경계점에서 딱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도 네네. 비명계들 숨죽이고 있어서 이재명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재명 쪽이 다수고 이재명이 아닌 쪽이 소수니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뭐 또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도 해요. 뭐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좀 저희 당은 극명하게 나와요. 85가 있고 12명 찬성에 11명은 뭐 무효 또는 기권 딱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거 큰 문제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도 친문과 친명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저희도 똑같은 갈등 구조가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 대선 상황이 간단치 않다. 일단 야당만 이제 맨날 얘기했었잖아요. 다자대선 가능성이 높다. 네네. 일단 조국신당이라는 플랫폼이 주인이 없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게다가 거긴 친문이야. 이 민주당 친명계하고는 거의 일면식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공직자들이에요. 그 출신들이잖아요. 네네. 박은정, 차규근 뭐 이런 사람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아는 가수고. 언제든지 그렇죠. 네. 언제든지 김경수나 이런 분들이 올라탈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친문계. 네.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작긴 하지만 개혁신당이 원래 저희 당이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도 플랫폼 아닌 플랫폼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굴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한 소환도 심심찮게 얘기되잖아요. 물론 저희 당내에서 당내 경선하면 아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만은 그렇죠. 네. 아까 제가 소개했었던 데일리안 여론조사 보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여권 지지자 하면은 유승민 의원 1등이에요. 아직도 이걸 저희는 또 막 역선택이다 뭐 민주당에서 뭐 한다 하지만 그만큼 유승민이라는 분에 대한 어떤 요구, 등장 시대 정신이 가능성,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민심이 변하는데 지금 저희 당은 의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제 본인의 정치적 생존 여부와 너무 맞닿아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론으로 한동훈 대표가 63%로 바꾸려고 했던 것처럼 다시 좀 그런 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다른 후보들은 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홍준표 시장은 이제 또 그 85명을 대상으로 공략을 할 거예요. 그렇죠. 오세훈 시장도 그 85명을 대상으로 굉장히 애매해 보이는 듯 하지만 유화적인 입장으로 한동훈보다는 내가 그래도 덜 밉지. 한동훈보다는 내가 더 그런 부드럽지. 포지션을 이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대선 후보 선출 과정도 그렇고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출마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과정도 시끄러울 거고 다 결정된 다음 통합해서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하는 과정, 당 선대위요. 그런 것들이 이게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막 앞서요, 제가. 그러니까요. 지금도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다 각기 특징이 있고 색깔이 있다 보니까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에요. 야,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이준석에다가 게다가 또 조국혁신당까지. 자, 오늘 그래서 4시에 바로 맞춰서는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윤희석 대변인님 모시고 참 험난한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또 빨리 가는군요. 그러니까요. 다음 주면은 벌써 1월 달에 뵙겠습니다. 그러네요. 내년에도 해가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